Q&A 시간입니다. 먼저 문현수님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한국과 외국 기업의 대주주의 차이점 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한국의 경우에 이제 기업의 대주주가 상속을 위해서 주가를 누른다는 말이 있는데 외국과 비교했을 때 대주주는 본질적으로 좀 어떻게 다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관련해서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라는 걸 볼 때, 주식회사의 대주주를 볼 때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네. 최근에 본 글 중에서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가 쓰신 2014년인가 쓴 글인데, 김우진 교수가 지주회사 체제의 명암이라고 해서 지주회사 하나에 집중, 단일 상장 통해 지배 논란을 풀자, 이런 글을 쓰셨는데, 여기 보면 주식회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가 상당히 좀 문화적인 큰 차이가 있대요. 그러니까 네. 가령 이제 서양의 경우에는 주식회사를 볼 때 주주가 있습니다. 주주가 있고 대주주도 있는데, 주주와 주식회사 문제를, 주주가 주인이죠. 주주가 주인인데 주인하고 주인이 대리인을 내세워서 전문 경영진을 내세워서 회사를 위임해서 네가 좀 잘 경영해봐라 이렇게 맡기는. 그래서 이제 서양에서는 주식회사에 대해서 지배 구조 이런 거 이야기하면, 그건 핵심은 뭐냐면 이 경영진이 주주의 이익과 부합하느냐 이런 주인과 대리인 문제로 주로 접근을 합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아니고 이제 이 대주주가 이 기업을 지배를 할 수 있는 그만큼의 지분율을 갖고 있느냐 여기 많이 집중을 하죠. 서양 네. 같으면은 대주주 입장에서 뭐겠습니까? 이 경영진이 내한테 장기적으로, 올해는 당장 아니더라도 장기적으로 배당을 많이 주고 이익을 많이 낼 수 있겠는가에 집중을 하는데, 우리 경우에는 한 해도 1년에도 몇 건씩 그런 일이 발생하는데, 지배 경영 회사의 지분율이 어떻고 지분율 경쟁이 붙어서 주가가 어떻게 올라가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기업의 장기적인 성과와 무관하게 경영권을, 지배권을 누가 갖고 있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서양의 방식과 동양의 방식 사이에 상당히 좀 문화적인 차이가 존재를 하는 것 같아요. 서양도 옛날 처음부터 이랬던 것 같지는 않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게 조금 많이 바뀌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파생되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요. 대주주 문제도 있고, 상속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로 국회에서도 그런 걸 많이 다루고 있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많이 생기고 하는데, 모든 것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이런 문화적인 차이부터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문화적인 차이로 이제 한국은 자손에게 물려주는 경우가 어떻게 보면 많다고 이제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외국의 경우는 대주주가 주식을 양도를 할 때 이 많은 물량을 어떤 식으로 좀 해소를 하는 경향이 있을까요? 사모펀드라고 하는 게 그런 역할을 많이 하죠. 우리나라에서도 사모펀드가 기업의, 그러니까 대주주가 이제 그만할 때, 엑시트할 때 이걸 누구한테 팔 거냐라는 문제가 있죠. 근데 주식시장에서 대주주가 나 이제 이 사업 그만할래라고 주식을 팔아가지고는 이거는 되는 문제는 아닐 거고, 그래서 이 대주주가 사모펀드한테 회사의 이제 권한을 넘겨주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이거는 전문 경영인 체제로 가는 거죠. 근데 사모펀드도 마찬가지로 사모펀드에 투자한 특정한 어떤 투자자들이 존재할 수 있어요. 그러면 네. 이 사람들이 사실상 대주주가 되는 건데, 이 사모펀드, 회사의 대주주가 사모펀드가 되면 이 사모펀드의 주인들이 이 회사를 왜 샀겠습니까? 돈을 벌기 때문에, 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회사의 지배권 이런 게 아니고 이 회사가 돈을 벌 수 있도록 가자, 이런 논리가 많죠. 미국의 경우에도 이게 기업의 시간이 오래돼감에 따라서 처음에 기업을 창업한 이 대주주의 그런 회사가 커져가면서 지분율이 약해져 가는 것도 있고, 네. 자연스럽게 펀드들이 많이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펀드 자본주의화 되는 그런 경향도 있는데, 그게 대주주의 영향력이 좀 약해져 가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죠. 다음은 홍신님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자, 암호화폐를 금과 같은 해지 수단으로 볼 수 없는가, 가치 저장 수단으로 볼 수 없는가 이런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국내에서도 특근법이 나왔죠. 이제 실행은 내년 3월부터라고 하는데 전통 금융시장과 관련해서 앞으로의 전망은 어떨지, 하나의 투자 카테고리로 볼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글쎄요, 암호화폐라는 새로운 어떤 상품인 것은 분명한데 이걸 어떻게 볼 것인가라고 하는 건데,
우리는 선비의 나라다 보니까 이걸 법으로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사전에 있거나 법에 있는 것처럼 정의를 내리고 이거는 이런 거다라고 하는 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용주의자들 입장에서 보면 미국이나 이런 데 월스트리트가 보기에는 이 자산을 뭐라고 정의를 하고 거래를 하는 거는 걔들로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거래부터 해봅시다. 그러면 이게 어떤 자산인지가 성격이 나오지 않겠는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 초인가 미국에서 선물 거래를 시작을 했죠. 비트코인에 대한 선물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뭐 일부의 이제 비트코인 지지자들은 야 드디어 이제 자산으로서 인정을 받았다 뭐 이렇게 되는데 이제 폭발적인 어떤 효과가 나올 것이다. 근데 월스트리트가 왜 이걸 선물 거래에 넣었냐면 그 이전의 모습은 주가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가는 모습인데 이게 극히 소수만 가지고 있고 그리고 발행량이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여기에 관련된 사람들은 다 이 가격이 올라가는 것에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격 조작이 발생해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이게 진짜 맞는 가격인지는 많은 사람들이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해야지만 이게 맞는 가격인지 어떤 건지 알 수 있고 그래야지 그때 가서 비로소 이게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는 거다, 어떤 자산인 것 같다라는 판단이 서는데 당시만 하더라도 전부 다 가격 올라가는 걸 관계된 사람 전부 다 가격 올라가는 쪽으로 다들 이제 어떻게 보면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데 이 자산이 정상적인 자산일 거냐라는 것에 대해서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월스트리트가 선물 거래를 하면 선물은 없는 것도 팔 수 있잖아요, 그죠? 없는 것도 팔 수 있습니다. 가령 주식 같으면 없는 것도 팔 수 있는 뭐 선물도 있고 옵션 거래도 있고 그 다음에 심지어 발행자가 기업이 주식을 더 발행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공매도와 같은 것이죠. 산 적이 없는데 기업이 자기 주식 사가지고 파는 거 아니죠. 산 적도 없으면서 주식을 새로 발행해서 공급을 하는 겁니다. 뭐 공매도와 마찬가지로 이런 식의 수요와 공급이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고 난 다음에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는 걸 보고 자산이 어떤 자산인가를 봐야 되는데 그 작년에 선물에 넣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다른 모든 자산하고 관계없이 그냥 막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포트폴리오 이론에 따르면 이 비트코인을 넣으면 전체 펀드가 안정성도 굉장히 높아진다. 분산 투자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선물 거래를 허용하고 나니까 이게 더 이상 그런 가격 상승이 안 나와요. 오르락내리락 하고 거기다가 주가하고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상당히 좀 강해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분산 투자 효과가 이제 예전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안 나오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월스트리트는 지금 이걸 계속 실험하고 있는 중이에요. 뭐 이게 미국 방식이고. 네, 근데 국내에서는 이제 뭐 국내에서도 특근법이 나왔죠. 내년 3월에 실행을 한다고 하는데 그럼 국내에서는 뭐 이제 암호화폐를 이제 자산으로 인정하겠다 이런 뭐 걸로 보이는데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뭐 어떤 식으로 전망이? 그 자산으로 인정하겠다라고 한다고 해서 그게 자산이 되는 건 아니죠. 근데 이제 자산으로 인정을 하게 되면 법에 따라서 움직이는 회계, 그러니까 뭐 가령 이제 회계적으로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여기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매길 것이냐 이런 차원이고, 요거를 그러니까 그 실수요자들이 이걸 가진다, 뭐 이게 투자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가 법을 그렇게 만든다고 해서 실수요자들이 아 나는 이런 이유로 이걸 사야 되겠다, 저런 이유로 이걸 팔아야 되겠다, 이거하고는 좀 무관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경제 활동, 특히 금융시장과 관련해서는 법이라고 하는 거는 이 질서를 유지를 하는 것이지, 이게 자산이고 너 이거 거래해 뭐 이런 차원 아니고, 이게 충분한 어떤 경제적인 동인이 있어야 됩니다. 이걸 거래할 충분한 동인이 있어야 되는데, 뭐 월스트리트가 지금까지 판단하기에는 이걸 완전히 새로운 자산으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조금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결론이 잘 안 나는 것 같고, 하나의 주식 종목군으로 봐야 되는 거냐, 또는 이걸 이제 외환과 같은 걸로 봐야 되느냐, 그러니까 외환 코드에다가 코드 하나 더 만들어야 되는 거냐, 주식 코드 하나 더 만들어야 되는 거냐, 이런 고민들을 아직 하고 있고, 중국의 경우에는 이게 좀 완전히 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죠. 이게 이제 원래 암호화폐라고 하는 게 국가 권력이 화폐를 마구 찍어내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국가 권력, 그런 화폐를 마구 찍어내는 국가 권력과 무관하게 우리는 공급이 제한된 화폐를 만들 거야, 이렇게 시작을 한 건데, 중국은 그
그런 것들을 가져다가 이제 국가 권력이 중앙은행이라는 국가 권력이 암호화폐를 또 만들어내거든요. 때문에 이게 처음에 시작한 것과는 뭐 처음에 시작한 사람들의 의도와 세상 모든 게 다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 시작한 것과 무관하게 실제로 세상에 풀려나가면 이게 그 세상의 논리에 따라서 변형돼 가면서 새롭게 바뀌어 나갈 겁니다. 지금은 그래서 이게 이제 실체를 어떻게 앞으로 형성해 나갈지는 우리가 잘 모르는데 이 퍼져나가면서 세상에 변화를 주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고 아직까지는 굉장히 좀 유연하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여기서 또 좀 질문을 드릴 게 이제 암호화폐를 금과 같은 해지 수단으로 볼 수 없는가라고 이제 질문 주셨는데 금은 뭐 예전부터 지금까지 뭐 가치를 인정받아온 이제 실물 자산인데 뭐 이것과 비교했을 때 뭐 이런 비슷한 해지 수단으로는 좀 볼 수 없을까요? 그거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공급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급. 뭐 경제학에 제일 앞에 나오는 경제학 원론 제일 앞에 나오는 것도 가격이라고 하는 거 결국은 희소성의 원칙이거든요. 우리한테 정말 하루라도 없어서는 안 되는 물은 가격이 굉장히 낮잖아요. 근데 우리한테는 정말 없어도 평생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 다이아몬드는 가격이 굉장히 높아요. 왜 그러느냐? 물은 흔하고 다이아몬드는 귀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금도 왜 가격이 그렇게 높으냐? 그리고 해지 수단으로서 가격이 왜 그렇게 만들어지고 다른 가격이 떨어질 때 얘는 왜 가격이 올라가는 경향을 갖느냐? 다른 가격이 떨어지는 거 이게 너무 흔하기 때문이에요. 너무 흔하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는 건데 금은 지구상에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인류가 캐낸 금이 그렇게 사라지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인류가 캐낸 금을 다 모아봤자 뭐 우리가 흔히 보는 고층 건물만큼도 안 된대요. 다 모아봤자 전 세계에 있는 금을 다 모아봤자. 이 때문에 이게 공급이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해지 수단으로서 의미가 있고 이 특별한 자산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암호화폐도 공급이 정말로 제한적이라고 한다면 이 값어치가 어떻게든 유지가 되고 앞으로 이런저런 식으로 새로운 자산으로서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열리는 것이죠. 근데 이게 공급이 암호화폐도 참 여러 종류가 나오더라고요. 여러 종류가 나오는데 공급이 조절되지 못하고 공급이 뭐 그냥 이렇게 저렇게 마구 막 공급 물량이 나오는 경우에는 가격이 순식간에 폭락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과 관련해 가지고는 금처럼 해지 수단도 되고 하려 그러면 어떻게든 공급이 확실히 제한적이다라는 게 모든 사람들이 동의를 해야 됩니다. 근데 금은 인류 수천 년, 수만 년 역사 동안에 공급이 너무나 제한적이라는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거든요. 그것처럼 공급이 제한적이다라는 믿음이 생기면 새로운 자산군으로서 평가를 충분히 받을 수도 있겠죠.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